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의 전준입니다. 코스다에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이런 기회에 질적 연구와 AI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코스다에서 질적 연구 특강도 지난 가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강생들 사이에서 질적 연구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회과학에서의 어떤 한 축이 되는 연구 방법론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게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 AI라고 하는 새로운 툴의 흐름에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강생들의 관심도도 좀 볼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질적 사회과학 연구와 AI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식의 고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를 활용하는 연구를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누구나 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자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좀 따라가 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러한 발표나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연구가 AI를 도구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 세태를 우리가 모두 따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질적 연구자들이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당연히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연구가 있고, 그러한 식의 방법론적인 어드밴스먼트에 질적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얹어졌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질적 연구가 지금까지 추구해오던 방식으로 질적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질적 연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어떤 유행을 따라잡기 위한 질적 연구자의 새로운 고민, 혹은 질적 연구의 미래, 뭐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고, 질적 연구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본연의 가치와 방향성이 AI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어떠한 특성과 만났을 때 어떠한 방식의 새로운 시도들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I라고 하는 거를 우선은 머리에서 잠깐 비워두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사실은 사회과학이라고 썼지만 저는 사회학 말고 다른 사회과학은 모릅니다만, 그 사회학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의미 있는, 설득력 있는 좋은 설명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졌을 때, 그 설명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그러한 설명, 좋은 설명을 잘 해내기 위해서 AI를 이렇게 사용하거나 저렇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방식의 좋은 설명을 위해 실제로 AI를 이렇게 저렇게 사용해 보는 방법들이 있겠다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얘기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 현상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형도를 갖추고 있는 사회 구조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사회적 공간에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위치해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정 말과 특정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사회의 모습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회를 연구한다라고 할 때 이 각각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의 소시오에코노믹 스타터스 변수를 통해 연구를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두 가지 중 한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람이 본인의 생각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만 중퇴하고 그만 공부하고 싶고 나는 취직을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랬을 때 그렇구나, 너는 중퇴를 하고 취직을 하고 싶구나 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연구자가 와서, 야, 너가
그만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너가 말을 하지만 너는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니? 너가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너는 모르겠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젠더 변수와 너의 소득 변수와 너가 살고 있는 곳의 변수와 너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어떤 공업화된 정도의 변수들을 모두 넣었을 때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건 너의 주관성을 통해서 너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모르는 너 뒤에 있는 객관적 변수 구조들이 너의 그러한 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라는 방식의 설명을 할 수도 있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위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세계관에서 발화되어지는 말과 행동들을 그 자체로서 그 주관성의 표현으로서 종합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한 주관성의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애초에 의미가 없으며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든 그러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에는 그 사람의 주관성이 파악할 수 없는 다른 숨겨진 더 내밀하고 더 진실에 가까운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 이 둘 중 한 가지에서 선택을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롭게 묶는 방식으로 우리는 설명을 한다는 거죠. 후자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모델과 더욱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걸 떨어뜨리면 얘는 바닥으로 떨어지죠. 너가 왜 바닥으로 떨어져라는 얘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상관없이 중력이라고 하는 현상의 존재에서 얘가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프레임 내에서 subjectivity narrative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first person view와 상관없이 objective condition만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설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뭐 꼭 더 좋고 덜 좋고의 문제를 떠나서 아무튼 이 긴장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회학을 수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회적 행위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성의 총합과는 상관없이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발화를 종합해 봤을 때 이러한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로 너희들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관성에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객관성의 세계에서 제시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와는 반대로 주관성의 세상에서 설명을 시도하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좋은 사회학적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얼핏 보면 마치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대조시킨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적 방법론적인 관점으로 왼쪽과 같은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매우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AI가 진짜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방식으로 빌드업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인 설명을 할 때 왼쪽 이 위에서 보이는 것 같이 변수와 변수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예시들이 꼭 양적 연구자들은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를 생각을 해보죠. 프로이드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래서 이런 식의 선택을 했어요라고 환자가 말을 해요. 프로이드의 관점은 너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상에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너의 first person subjectivity가 이해할 수 없지만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떠한 다른 것 때문이야 라는 방식의 설명을 하죠. 즉 뭐냐면은 파슨스의 구조기능주의도 마찬가지죠. 너가 뭐라고 서브젝티비티에 대한 항변을 하든 너가 이런 생각과 선택을 하는 이유는 사회 기능적으로 너가 어떠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사회학의 전통, 사회과학의 전통 내에서, 사회학은 아니죠, 프로이드께서는 사회과학의 전통 내에서 그 first person subjectivity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축출하고, 진정한 과학은 그 first person view를 소거한 상태에서 상자 바깥에서 제시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존 레비 마틴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과에 있는 학자는, 그래서 사회학의 역사 내에서 I do this because라고 하는 설명을 He does this because라는 설명으로 대체해온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좋은 설명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주관성의 설명이 아닌 객관성의 설명으로 이 프레임을 뒤집는 것이 좋은 설명인 것처럼 여겨왔던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이메일을 캡처한 건데요. 여러분들 모두 이런 이메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잊을만한 한 병씩 날아와요. 뭐냐면은 헬로 하고선 와요. 그러더니 이게 얼마지? 7,000,000 얼마 달러의 예치금이 있는데 저한테 주겠대요. 그죠? 이런 이메일 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재산을 남겼는데 어디 스위스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나는 너와 나누고 싶어서 우리 같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메일이 와요. 여러분들 이런 이메일을 받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우선 열지 않으시죠. 그죠? 왜 안 여세요? 아니,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적당히 꾀임에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뭐야 이번 사기 스팸 메일이라 그냥 지워버리시죠. 저도 그냥 지워버려요. 그죠? 이런 행동을 하는 우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자, 이런 이메일을 받았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되게 많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서베이를 하고 그 각각의 사람들의 소스 이코노미 스타터스를 다 변수화해가지고 이 이메일을 사실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과관계적으로 설명해서 소득 수준, 젠더, 교육 수준 등등등을 종합했을 때 이러한 경향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의 연구가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위에 보이는 다이어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좋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메일을 봤을 때 이 이메일이 읽을 가치가 없는, 고려할 가치가 없는 스팸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제가 뭐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거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거나랑 상관없이 잘 생각해 보면은 무슨 논리로부터 기반한 거냐면은 이 이메일이 나한테 올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러한 제안이 하필이면 나라는 사람에게 올 리가 없다는 상상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메일이 저한테 의미 없는 이메일이 되는 맥락은 저의 소시오 이코노미 스타터스 변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상상을 했을 때 이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어떠한 곳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사이의 맥락 내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옆에 있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같은 유사한 사람이 수만, 수천, 수십만 명이 있는데 그중 나에게 저 이메일이 진실로 올 가능성이 없다는 상상을 하기 때문에 저 이메일은 저한테 가치가 없는 이메일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사회에 각각에 위치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언어의 맥락의 완전한 바깥에서 그 사람들의 변수적 특성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탈주관성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총체적인 진실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그 각각의 사회적 행위자의 인식론적인 이 틀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너레이트를 하는가라고 하는 데이터에 의해서도 매우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 존 레비 마틴이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공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회적 행위자의 페노메놀로지컬 어떤 스페이스의 바깥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현상학적인 세계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와중에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몰랐겠지만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 너는 몰랐겠지만 넌 사실 이래서 저런 선택을 한 거야 가 아니라
너가 하는 말을 잘 알겠고 너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이러이러하다고 설명할 수 있어 라는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즉 주관성으로부터 발화되어지는 설명이 그 자체로 참이라고 받아들여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주관성의 발화로서 어떤 질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맥락화해서 데이터화해서 해석을 하라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사람이 너레이트하는 그런 개개인의 서브젝티비티의 너레이션이라는 것이 데이터로서의 지위가 없다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정도의 관점은 좋은 설명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시간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아직 저에게 그 조금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 레이븐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면은 마치 서브젝티비티의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바깥에서 이 변수와 저 변수는 이러한 관계다라고 일종의 과학 법칙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이론이어야 한다라고 많이들 오해하지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생각보다 되게 넓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하나의 명제다, 개념어로 구성된 그것보다 뭐 nothing more, nothing less 정도로 이론의 위치를 좀 더 down to earth하게 내리고 그러므로 사회과학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코젤리티에 대한 어떤 그 명백한 아규먼트 이런 것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다양한 사람의 내면을 건너 방문해 가면서 설명하는, 그래서 매우 디스크립티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론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행위자들과 같은 인식론적인 틀에서 사회적 실제를 파악을 하되 그 맥락을 관계적, 거시적으로 이해해야 되며 결국은 주관화된 객관의 구조, 그리고 그래서 객관화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는 주관의 분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AI가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한 혹은 계산사회과학을 위한 질적 연구를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하느냐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가장 초보적인 수준 first person view를 잘 정리하는 AI적 도움이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브람슨이라는 사람이 수만 개의 서베이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서베이 데이터의 주관식 문항이 있죠. 그 주관식 문항에 사용되는 자연어들을 패턴화해 가지고 요약하는 식으로 질적 연구와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논문이 있어요. 이거는 고통, 페인이라고 하는 아주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미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의 내러티브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페인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이 이따만큼이 있을 때 거기서 주로 사용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단어는 어떤 식의 성질의 단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하고, 이거는 지금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페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내러티브들로 존재했는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체적 페인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everyday experience로서의 페인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되게 메디컬 매니지먼트로서인지, 뭔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준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메일에 대해서, 이거를 피메일에 대해서, 이거를 화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블랙에 대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그 타겟 파퓰레이션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언어화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일목요연하게 과학적으로 소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되게 좋은데 뭐 저는 여기서만 끝나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물론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리프로듀시빌리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되게 자주 받는 어떤 그 반론 중 하나는, 만약에 이 똑같은 질적 연구 인터뷰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한테 분석하라고 해도 너랑 똑같은 결론을 낼까?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런 방식의 reproducibility crisis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툴이 될 수 있다.
혹은 누가 분석을 하든 간에 똑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분석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이 정도의 라지 사이즈를 바탕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기존의 질적 연구자들이 애초에 추구하지 않는 목표였던 제너럴라이저빌리티로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매우 좋은데 저는 그 사회학의 본령을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만 멈추기에는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멈춘다면은 그거는 서브젝티비티로부터 발화된 언어의 뭉치들을 과학적이어 보이게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 이상의 기여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사회학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브젝티비티의 언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서브젝티비티가 오브젝티브 월드 스트럭처와 갖고 있는 관계까지도 봐야 되죠. 하지만 이거는 거기까지 가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발 더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김남규 교수님께서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서베이 데이터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완전한 서베이는 아니고 최근에 나온 재밌는 논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거는 그 얼마나 인공지능이 개개인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 개개인의 특성을 학습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논문이에요. 지금 이 논문의 제목이 이제 2K500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여기서는 2058명의 사람들을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500개가 넘는 설문조사를 4번의 웨이브에 거쳐서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의 대응되는 2058개의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에 대응되도록 상상된 각각의 GPT에 대해서 얘들 보고 그래서 얘들 보고 다른 세트의 설문조사를 실제로 해보도록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다른 세트의 설문조사 더 시키고, 그랬을 때 이렇게 페르소나가 부여된 각각의 GPT들, 이 사람들과 1대1 대응이 된 이 GPT들이 또 다른 웨이브의 설문조사를 했을 때 사람과 저 디지털 트윈 사이 일치도가 72% 정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GPT라고 하는 것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잘 모사할 정도의 뎁스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연구의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잘 교육받고 백인에 가깝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일수록 이 프레딕션 애큐러시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LLM이 예측할 수 있는 예측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질적 연구로의 상상력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서베이 데이터만 훈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인터뷰라든지 혹은 서베이에서 입력해준 퀄리테이티브 쿼리 부분을 같이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LLM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저런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와 같은, 혹은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와 같은 조금 더 자연어 차원에서 조금 더 질적 차원에서의 데이터를 외삽시켜보는 그런 식의 연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는 사실 대표적으로 LLM 프롬프팅 관련된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런 식의 프롬프팅을 넘어서서 LLM의 파라미터들을 직접적으로 조정해서 LLM의 퍼스널리티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비교하자면은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지금부터 보수 당원인 거라고 너 스스로를 가정하고 나한테 말을 해줘, 이제 이러는 게 LLM 프롬프팅이고, 그 사람을 이제 침대에 눕혀서 뇌에다가 전극을 꼽아가지고 뇌를 막 바꿔가지고 보수당원이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이제 LLM 스티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LM 프롬프팅 방식과 스티어링 방식을 모두 활용해서 우리가 사회조사를 보완할 수 있게 LLM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이제 질적 연구를 향해서 더 나아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컴퓨테이셔널 소셜 사이언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거시적인 어떤 기능과 개개인의 질적인 내러티브들을 그 안에 맥락화시키는 좀 더 미시적인 과업을 동시에 해내는 것도 AI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만들어 온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옐프 이제 맛집 평하는 사이트잖아요. 거기에 필라델피아 지역에서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옐프 평점인가, 이제 이런 거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보고 쪼물쪼물 가지고 놀으라고 공개해 놓은 게 있어요. 한 25만 개 정도 된 옐프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각 유저들별로 이제 충성 고객도 있고 되게 그 티어가 높은 이용자들도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양한 식당에 가서 뭐라고 코멘트를 남겼는지 질적인 인쿼리들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한번 3차원 공간에 매핑을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등급의 사용자인지, 이 사람들이 그 식당 평을 하는데 어떤 방식의 언어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식당이 얼마나 비싼 식당인지에 따라서 쫙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높은 레이팅을 준 사람이 얼마나 그 공간에 존재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제 이런 거는 브루디에가 옛날에 납작한 종이에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려낸 컬처럴 캐피털 맵이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실증적으로 스케일업이 된 거죠. 이랬을 때 만약에 특정 행위자, 우리가 꼭 그 맛집 탐방에 대해서 사회학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 중에서 30명이든 40명이든 사람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맛집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고 쳐봐요. 그리고 그 인터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토폴로지 안에서 그 사람이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좀 더 거시적으로 큰 어떤 사회적인 지형도 내에서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누구의 어떠한 내러티브라는 방식으로 거시적 맥락에서의 좀 더 미시적인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토폴로지 상에 위치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subjective motivation의 그 보캐뷸러리를 수집하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경향성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내고, 이것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의 외생적 충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변화, 어떠한 선택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방식의 사회학적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되게 수도사이언스가 되는 느낌이지만, 사실 사회학 이론의 전통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회학적 중요성을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디에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많은 연구들이 과거에 벌어져 왔던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들로부터 어떠한 지형도와 그 지형도 내에서의 개개인의 위치성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부터의 set in motion이 벌어졌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회 현상이 예측된다 라는 방식의 해석을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든지 알제리아 1960 같은 경우 모두 그러한 궤를 하는 연구들입니다. 질적 연구에 AI를 도입한다면 그러한 방식의 연구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다양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연구 활동 혹은 인공지능과 연구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터뷰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러한 인터뷰에 응해준 되게 다양한 분들을 어떤 3차원 공간 내에 일종의 매핑을 해서, 만약에 인공지능이 과학기술계에 더 많이 도입된다면 이분들에겐 어떤 운명이 닥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본 이런 비주얼리제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금 이거 완벽하진 않은데, 만약에 연구자들의 AI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어 차원으로 분석된 좀 더 라지 스케일 데이터가 있다면, 그 라지 스케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내에 인터뷰에 응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도록 만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방식의 과업을 AI에게 시켜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질적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주관성의 총정리가 좋은 설명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언어 바깥에서 존재하는 설명이 좋은 설명도 아니기 때문에 거시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동시에 반영되는 형태의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좋은 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방식의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 실제 이걸 할 수 있느냐, 놀랍게도 잘 생각해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 모델이에요.
랭귀지 모델이 제일 잘하는 건 수학 계산이 아니라 언어 추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연구라고 하는 언어의 세계를 탐닉하는 방법론에 LLM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잘 못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어색한 거예요. 실제로 LLM은 개개인이 그냥 스폰테니어스하게 몇 마디를 하거나 그냥 비디오로 다이어리를 찍거나 이런 방식의 그냥 텍스트를 조금만 입력을 해줘도 제로샷, 아무런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지 되게 잘 추론해낸다는 최신의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질적인 인쿼리를 해내는 데 있어서 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회학을 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정말 방만하게 써서 여기서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